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새벽부터 주강 상류를 향해 차를 몰았다. 광저우 시내에서 벗어나 도심의 소음을 지나 강을 따라 올라가면 어느새 주변 풍경이 공장 대신 뿌연산과 오래된 마을로 바뀐다. 리 씨는 이 길을 수백 번은 넘게 달렸지만 그때마다 마음은 무거웠다. 그에게 주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였고 동시에 되살려야 할 생명이었다. 그가 활동하는 환경단체는 주강 생태 복원을 목표로 몇 년째 조사와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강물은 여전히 탁했고 생태계는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가 처음 주강의 오염을 체감했던 건 2020년이었다. 십리강 지류가 어느 날 핏빛으로 물들었던 것이다. 지역 뉴스에서 몇 장면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는 직접 드론을 날려 그 모습을 촬영했다. 화면 속 강물은 마치 피부가 벗겨진 상처처럼 일그러져 있었고 물고기들은 뱃가죽을 드러낸 채 떠올라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강에서 물을 채취했고 수치 분석을 통해 실제로 기준치를 넘는 탈륨 농도가 확인되었다. 인근 금속 공장에서 무단으로 버린 폐수가 비와 함께 흘러들어간 것이었다. 탈륨은 극악한 신경 독성을 가진 중금속이었다. 그 사건 이후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고 환경당국은 마지못해 조사를 실시했지만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어릴 적 할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주강에는 하얀 돌고래가 살았다고 했다. 몸길이 2m 남짓한 이 돌고래는 물 위로 뛰어오르며 사람들 곁을 지나다녔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은 수중의 천사라고도 불렀다. 하지만 지금은 돌고래의 흔적조차 없다. 이미 기능적 멸종 상태로 분류되었고 이제는 그나마 남아있던 민물 어종들도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주강의 물살은 여전히 빠르지만 그 안의 생명은 정적에 가까웠다. 그가 활동하는 광저우 주강생태보전센터의 사무실은 오래된 구청 건물 일부를 개조해 사용하고 있었다. 낡은 책상 위에는 최근 수질 검사 결과 보고서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매주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고 오염지수를 기록하고 드론으로 찍은 항공사진을 비교했다. 그러나 수치의 변화는 너무 느렸다. 오히려 몇몇 구간은 지난달보다 더 나빠지기도 했다. 이 일에 투입된 예산은 언제나 부족했고 시민들의 관심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는 가끔 책상 앞에 앉아 자신에게 묻곤 했다. 과연 이 싸움의 끝은 있을까? 우리는 정말 주강을 되살릴 수 있는 걸까? 강을 위해 뛰고 있지만 강은 여전히 아프고 어둡다. 어느 날 오후 리 씨는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흐린 하늘 아래 흐르는 주강의 물결은 잿빛이었다. 강을 살리기 위한 해답은 어쩌면 이곳이 아닌 다른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답을 찾기 위해 그는 더 멀리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그의 오랜 동료이자 친구인 채니가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한 통의 이메일이 띄워져 있었다.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도시하천 생태 심포지엄 초청장이었다. 주제는 바로 한강의 기적. 오염된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리 씨는 처음엔 흘려보려 했다. 홍보성 행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니는 한참을 말없이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과거의 한강과 지금의 한강을 비교한 자료였다. 회색으로 흐르던 강물,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 악취를 풍기던 산업 배출물의 잔재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주강과 닮아 있었다. 그런데 현재의 한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투명한 강물 위로 배들이 지나가고 강변에는 수달과 물새들이 돌아왔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시민들은 그 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산책하며 도시의 자연을 누리고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한강에 대한 자료를 뒤졌다. 서울은 1980년대 후반부터 강 복원 사업을 시작했고 2000년대 이후엔 생태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그 모든 과정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날 밤 리 씨는 처음으로 주강을 넘어서 한강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만약 한강이 그랬다면 주강도 가능하지 않을까? 같은 아시아의 강이니만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직접 서울에 가서 그 비결을 찾아보자고. 어떤 편견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볼 수 있다고 믿었다. 서울행 비행기 창가에 앉은 리 씨는 밤하늘을 뚫고 나아가는 기체의 떨림 속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환경운동가로서 수많은 국제포럼과 연구 세미나에 참여해왔지만 이번처럼 한 나라의 도시강 복원 사례를 이렇게 절박하게 찾아가는 건 처음이었다. 마음 한편엔 기대가 있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적지 않았다. 최근 중국 SNS에는 혐한 감정을 자극하는 게시글들이 넘쳐나고 있었고 한국 내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불쾌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례들도 공유되고 있었다. 리 씨는 자신이 비즈니스가 아닌 환경 보존이라는 순수한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시선에 노출될까봐 긴장하고 있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켰을 때 그는 그런 걱정이 기우였기를 바랐다. 공항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깨끗했으며 안내 시스템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처음 접하는 낯선 공간은 생각보다 복잡했고 그와 동행한 채니 역시 입국장부터 조금 당황한 듯 보였다. 둘은 한동안 영어 안내판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방향을 놓치고 말았다. 그때 어느 젊은 공항 직원이 다가왔다. 서툴지만 분명한 영어로 목적지를 물었고 그 후 친절하게 두 사람이 가야 할 곳까지 직접 안내해 주었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나서도 리 씨는 한동안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중국에선 공항에서 이런 식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 첫 경험은 그의 마음을 조금 열게 만들었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호텔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은 밤이었다. 체크인을 마친 후 리 씨는 잠시 짐을 풀고 근처 거리를 산책했다. 호텔 근처 도로는 조용했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여유로워 보였다. 도시의 구조는 복잡했지만 교통신호와 안내판이 잘 정리되어 있어 걷기에 편안했다. 그가 걷던 길 끝자락엔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한강이 펼쳐져 있었다. 강변을 따라 조명에 비친 물결은 고요하게 흘렀고 그 위로 지나가는 배 한 척이 잔잔한 흔적을 남기며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호텔 라운지에서 노트북을 열고 긴급하게 들어온 중국 본사의 환경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카페에 앉은 그는 업무에 몰두했다. 그러나 갑작스런 복통이 찾아왔고 화장실로 급히 향해야 했다. 가방과 노트북을 들고 가자니 번거롭고 자리에 둔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다. 중국에서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귀중품이 사라지는 일도 드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변을 둘러본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바로 옆 테이블의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자신의 지갑과 핸드폰을 그대로 둔 채 음료를 사러 자리를 비운 것이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결국 노트북과 가방을 자리에 둔 채 화장실로 향했다. 몇 분 후 돌아왔을 때 그의 모든 물건은 그대로였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단순한 안도감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무언의 신뢰,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 그것이 강 복원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도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으리란 확신이었다. 그날 저녁 채니와 함께 호텔 로비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대화를 나눴다. 채니는 리신보다 먼저 도착해 서울 시내를 둘러보았고 호텔 직원들이 중국어로 먼저 인사를 건넸다는 이야기로 입을 열었다. SNS에서 봤던 이야기들과는 전혀 달랐다는 말에 두 사람은 나란히 웃었다. 짧은 하루였지만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 점점 마음을 열고 싶은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일정은 본격적인 한강복원 사업팀과의 미팅이었다. 리 씨는 여전히 긴장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어제 하루 동안 얻은 작은 경험들이 그의 마음을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는 한국이 한강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 배경에 어떤 힘이 있었는지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흐르는 그 강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리신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상징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서울에서의 이틀째 아침은 유난히 맑았다. 리신은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서울의 공기는 광저우보다 훨씬 덜 답답했고 그의 코끝을 간지럽히는 공기에는 이상하게도 낯선 신선함이 감돌았다. 채니와 함께 택시에 올라 한강사업본부로 향하는 길, 그는 창밖으로 스치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다. 고층 빌딩 사이로 유유히 흐르는 강줄기, 그리고 그 강을 따라 조성된 넓은 녹지 공간은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광저우의 주강 하류엔 콘크리트 제방과 물류 선박이 가득했지만 이곳의 강변은 시민들의 여유로움과 자연의 숨결이 공존하고 있었다. 한강사업본부에 도착하자 한국 측 대표인 박민호 팀장이 밝은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짧은 인사 후 안내받은 회의실은 작은 전시관처럼 꾸며져 있었다.
한쪽 벽면에는 1970년대 한강에 오염된 사진들이 연대기 순으로 정리돼 있었고, 그 맞은편엔 현재의 한강 모습이 컬러풀한 패널로 정리되어 있었다. 리씨는 발걸음을 멈추고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다. 짙은 회색의 강물, 떠다니는 쓰레기, 그리고 악취를 풍길 듯한 어두운 강변. 그 모습은 지금의 주강 하류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설명을 시작한 박 팀장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다. 1960년대부터 한강은 산업화의 직격탄을 맞아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생활하수와 공장 폐수가 정화 없이 유입되며 강은 점점 죽어갔다. 그 변화는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일어났고, 물고기 떼죽음은 물론 악취로 인해 시민들이 강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도시 전반의 정비와 함께 한강 복원이 시작되었고, 이후 2000년대부터는 단순한 정비를 넘어서 생태적 관점의 복원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리씨는 감탄하며 들었지만 한편으론 의문도 남았다. 그는 박 팀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막대한 예산과 자원이 들어갔겠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말이다. 박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한강의 진짜 변화는 기술이 아닌 시민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초기에는 정부 주도의 개발과 정비가 중심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강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그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강은 진짜로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는 여의도 셋강 생태공원으로 이어졌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작은 습지 공간, 처음엔 복잡한 제방 구조물과 배수시설이 있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수생식물과 곤충, 물고기가 어우러진 자연형 생태공원으로 재탄생해 있었다. 리씨는 안내를 받아 공원 내부를 걸었다. 나무 데크를 따라 갈대가 흔들리는 소리, 물 위에서 유유히 노니는 오리들, 잠자리들이 머리 위를 스치듯 날았다. 이 풍경은 그가 어릴 적 들었던, 아직 공장이 들어서기 전에 주강 이야기를 닮아 있었다. 가장 놀라운 장면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생태 모니터링 활동이었다. 초등학생부터 은퇴한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소규모 팀을 이루어 물의 pH, 용존 산소량 등을 측정하고 주변 생물종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원봉사자였고 이 활동을 10년 넘게 꾸준히 해오고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70대 할머니 자원봉사자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엔 몇 명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서울 전역에서 300명 넘는 시민들이 매주 강을 지키기 위해 나선다고. 그들의 손에 들린 장비는 값비싼 기계가 아니었다. 오히려 소박하고 단순한 도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강력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리씨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한강의 잔잔한 물결이 반사된 도시의 불빛이 서서히 옅어지고 있었고, 아직 잠든 도시 위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 풍경은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며칠간 서울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움직이는 속도는 점점 빨라졌고 마침내 하나의 문장이 화면 위에 또렷하게 떠올랐다. 강은 수자원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이다. 그것은 돌보고 함께 숨쉬고 지켜야 할 존재이다. 그는 그 문장을 시작으로 하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름은 주강 르네상스.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사람들이 강을 다시 느끼고 함께 되살리는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계획이었다. 첫째, 시민들이 직접 감시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자원감시단을 조직한다. 둘째, 학교와 연계한 생태교육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강의 의미를 다시 심어준다. 셋째, 주강 하류의 가장 오염된 지점에 시범 생태 습지를 조성하고, 넷째, 기업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주강의 친구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그는 이 모든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문서로 정리했고, 그것은 단지 구상만이 아닌 실행 가능한 설계였다. 서울을 떠나는 날, 그는 박민호 팀장과 마지막으로 다시 만났다. 박 팀장은 작고 단단한 투명한 유리병 하나를 리신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한강의 맑은 물 한 컵과 고운 모래 한 줌, 그리고 작은 나무 씨앗 하나가 담겨 있었다. 박 팀장은 조용히 말했다. 이건 한강이 당신에게 전하는 희망입니다. 언젠가 주강에서도 이 씨앗이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행기 창가에 앉은 리씨는 점점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강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그 위에 떠 있는 작은 배들이 점처럼 보였다. 체니는 옆자리에서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었지만 리시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히려 더 분주했다. 서울에서 보았던 시민들, 여의도의 생태공원, 아이들의 손에 들려있던 수질 측정기, 그 모든 장면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그 장면들 속엔 기술도 있었고 제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강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이 이 도시의 강을 되살린 진짜 힘이었다. 광저우에 도착하자마자 리시는 곧바로 사무실로 향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이미 몇몇 직원들이 출근해 있었고 책상 위엔 그가 떠나 있는 동안 정리된 수질 검사 결과들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것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그는 곧장 주강보존협회 임원들을 모두 소집했고 서울에서 보고 배운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처음엔 몇몇 이사진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리신이 가져온 사진 자료와 구체적인 사례들, 그리고 시민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들을 보며 분위기는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 그들 눈에도 가능성이라는 불씨가 조금씩 살아나는 듯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협회는 공식적으로 주강 르네상스 계획을 광저우시 환경부에 제안했다. 그러던 중 그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박민호 팀장이었고 제목은 한중환경협력 프로젝트 제안이었다.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아시아 도시 하천 복원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주강이 첫 번째 파트너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협력 프로젝트의 중국 측 코디네이터로 제안되었다. 처음 회의는 긴장된 분위기에서 시작되었다. 한강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공유하던 분위기 속에서 광저우 환경국의 장하오 과장이 뜻밖의 발언을 던졌다. 그는 한강은 너무 작고 주강은 세계적인 대하이며 한강의 경험이 과연 주강에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회의장은 순간 조용해졌고 화면 너머의 한국 전문가들의 표정도 굳어졌다. 그러나 박 팀장은 조용하고도 단호하게 말했다. 강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생태계의 원리는 어디서든 통용된다. 한강에서의 실패와 성공, 그 모든 경험은 주강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줄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협력이다. 그 말에 리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안다. 진정한 변화는 강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술과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서야 할 것은 마음이다. 서울에서 본 시민들의 눈빛, 자원봉사자의 손길, 그리고 강을 사랑하는 일상의 태도. 그것이 주강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CCTV 다큐멘터리 강의 귀화는 그 모든 여정을 담았다. 광저우로 돌아온 후에도 리시는 매주 하류 지역을 돌며 생태습지 조성 현장을 확인했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현장에 나갔다. 한강에서 받은 씨앗은 여전히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단지 물리적인 선물이 아닌 미래를 향한 약속이었다. 언젠가 주강의 물살이 다시 푸르게 흐르고 아이들이 그 강가에서 웃으며 뛰놀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리시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주강을 향해 걸음을 옮긴다. 그가 걷는 길 위에서 강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리시는 그들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동안 그는 주강 복원의 해법을 기술과 예산에서만 찾고 있었고 그래서 절망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가 목격한 것은 그 어떤 설비나 법률보다 강력한 것이었다. 바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손길이었다. 그날 오후 그는 서울 강변을 따라 걸으며 다시 생각했다. 강이 살아난다는 건 단지 수질이 좋아지는 게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 강을 사랑하고 그 곁에서 숨쉬며 다시 흐르도록 돕는 과정 그 자체였다.